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태성회계법인이고요. 다들 아시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기 참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경쟁률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이게 코로나가 거의 이제 3년째잖아요. 거의 3년 다 돼가고요. 코로나 한참 때 이 집체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대면 설명회를 계속 못했었거든요. 못했다가 이제 좀 완화가 돼서 올해 이제 처음 이렇게 집체교육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에서 2번 했고요. 이번 주 대전에서 1번 하고, 다음 주에 또 서울에서 2번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실을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회의실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또 이렇게 뭐 서울 신청하셨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년에는 상반기 때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때는 좀 더 크게 큰 장소 빌려서 한 500~600명 정도 주민들 가서 좀 이렇게 다 대부분 참석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역에서 했을 때는 같은 날 차수를 2번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시간이 다음 차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충분히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한 차수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교육을 80분에서 한 90분? 이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한 80분 정도 교육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이 질의응답을 제가 좀 봤다가 더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 뒤에 오신 분들이 다 저희랑 같이 일하는 회계사 분들이었고, 질문이 다 못하시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또 질의 직접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우리 지금 시간은 좀 핵심 산업부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위주로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배포를 해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거의 매뉴얼 내용을 거의 다 복사해서 붙여놨다라고 해도 될 정도 수준이어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부분 기업들에서 많이 보셨죠? 혹시 기업이 아니고 영리기업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아니고 출연연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출연연에서 오셨네요. 대학에서 오신 분들도 조금 더 많으실 거고, 그러면 여러 수행기관들이 다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여러 가지 유형 고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부터 시행된 거는 다들 잘 아시죠? 잘 아실 거고, 이 정부 R&D 사업, 이것도 이제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R&D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출연금을 예산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관련된 법률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기술기본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연구성과 평가와 관련된 법률, 또 각 부처별 진흥법, 이렇게 뭐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 관련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추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은 이 부처별 진흥법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요게 법률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이고요.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네.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니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먼저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추진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정, 협약, 평가, 또 연구개발비 지급받아 사용하고 정산하고, 또 과제 끝나고 나면 성과, 수요, 나중에 사후관리, 또 뭐 기술료 사항이 발생하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이렇게 연구개발 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 과정들, 이거를 추진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렇게 선정부터 기술료 징수 및 사용까지 연구개발 전주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산업부 사업 이제 다 수행하시는 기관 정도면 과거에도 아마 국가연구개발 사업 꽤 많이 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들 별도의 요령과 지침, 규정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 추진에 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막 다들 조금씩 달랐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느 부처는 뭐 사용실적 보고서를 언제까지 내야 되고, 또 어떤 부처는 협약을 또 언제까지 해야 되고, 변경하는데도 또 각각의 기한이 약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연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거를 21년도, 뭐 정확히는 20년도에 만들어서 2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모든 부처의 사업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간으로 해서 대부분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많이들 좀 달랐었는데, 이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대부분 적용이 된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편에 있는 이 산업부 R&D 사업 법령 체계는 그냥 뭐 참고 삼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저희 산업부 R&D 사업은 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부속요령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달까지,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11월 3일 전까지는 정산에 관한 요령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산에 관한 요령이 11월 3일 날 산업부 요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산에 관한 요령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정산에 관한 요령이 없어졌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아직도 종종 수행기관들에서 문의가 오긴 하는데, 이 정산에 관한 요령이 없어졌다고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예 삭제돼서 그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랑 똑같이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산에 관한 요령이 이 왼편에 보는 공통운영 요령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산에 관한 요령의 내용이 이 공통운영 요령으로 다 포함됐다. 그래서 아마 공통운영 요령을 다시 열어보시면 예전 정산 요령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공통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정산에 관한 요령은 그대로 살아있다.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아무리 근데 그래도 이제는 대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대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제 뭐 법령 체계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주로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거는 대부분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뭐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고, 뭐 비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셔서 오셨을 텐데, 그 내용이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법 자체가 법령도 그렇고 행정규칙도 그렇고 다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보시면 아마 되게 그냥 졸리실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과기부에서 매년 이 국가연계발혁신법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화면이 그러니까 올해 3월인가 4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올해 22년 3월인가 4월에 나온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 다들 한 번은 보셨죠? 예,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 매뉴얼 표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이 과기부 홈페이지나 또 아니면 뭐 저희 회계법인 홈페이지 그런 데 오셔서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또는 뭐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그냥 자리에 하나 정도는 좀 비치해 놓고 요거를 달달 외우라는 말씀은 전혀 안 되고요. 뭐 앞부분에 선정 이런 것도 다 들어있거든요. 또 내용도 되게 자세하게 질의응답 같이 사례를 들어서도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분, 궁금하시다가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그때그때 찾아서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과제 한 3년 정도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연구개발비 사용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생각대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꼭 한번 자리에다 두고 한번 꼭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무슨 말을 했지? 그래서 요 매뉴얼 중에서 우리 오늘 말씀드린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부분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 한 300~400페이지 정도 책인데 한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또 한번 찾아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연계발혁신법 시행이 되면서 이제 추진에 관한 사항은 웬만하면 다 이 국가연계발혁신법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다 우선해서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에 예외를 둔 게 그래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방과 관련된 보안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혁신법에 나온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되어 있고, 또 오늘 출연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출연연이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기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사업도 이 혁신법에 관한 추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적용받지 않고 다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항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기평이든 키아트든 애기평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 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이제 다 수탁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국가연계발혁신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나온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이제 산업부만의 좀 유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유의사항,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질문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매뉴얼, 제가 국가연계발혁신법 매뉴얼을 딱 펼쳐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혁신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처별로 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각 부처별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적용해도 되는 거냐 라고 질의가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답변이나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온 거는 관련된 법령의 유의 및 사항을 벗어나지 않고 취지에만 부합하면 별도로 각 부처에서 규정한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산업부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고요. 이 인건비에서는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게 산업부에는 있습니다.
뭐 뒤에 인건비 계상률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과거에는 참여율이라는 거였었고요. 산업부 사업은 인건비 계상률이 최소 모든 참여 연구자가 1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첫 번째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리기관,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할 때 그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도 인정을 받아서 계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편성된 기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금액이 있으면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다 쓰지 못했다. 만약에 채용을 늦게 했다든지 그래서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 계산한 것만큼을 다 집행을 못했으면 동일한 비율 금액만큼 기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산업부만 가지고 있는 별도의 규정 또 하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신규 인력 인건비를 100이란 만큼 계상을 했고 거기에 상응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도 100을 인정받아서 계산된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 인력 인건비가 100을 다 못 썼어요. 그러면 뭐 80만큼 썼었으면 기존 인력 인건비는 당연히 다 쓸 수 있었을 거거든요. 신규 인력은 채용이 늦어져서 뭐 다 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100을 다 쓰면 안 되고 80만큼 써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 인건비를와 연동해서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이 계산된 사업이라고 과제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비 관리하실 때 신규 인력 인건비 다 집행 못했다. 그러면 기존 인력 인건비도 집행할 수 없다. 그만큼 이런 게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 쪽입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전문기관 승인받아야 되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산업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요령으로. 여기에서 정한 심의, 구매, 등록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구매할 때. 그래서 이게 이번 11월 3일날 개정될 때 이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조달청을 통한 구매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 3일날 바뀌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에 따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요령이 뭘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조달청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랑 크게 바뀐 건 없다. 그래서 산업부 사업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매하실 때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절차를 진행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별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원칙은 조달청을 통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산업부 시설장비에서의 좀 특이점입니다. 그 다음은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연구재료비일 때는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입의 필요성, 수량, 적절성 등을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신 상태에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산업부에만 있는 좀 규정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 전문가 활용비는 그냥 참고 삼아서 적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국가인정 다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외주운용비가 있는데요. 이 외주운용비의 경우에 산업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외주운용비의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외주운용 3천만 원 이상을 할 거면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에서는 뭐 개인별로, 그러니까 연구수당 총액에서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 최대 비율. 요거 70%인 거는 모든 부처가 다 똑같고요. 요거는 뭐 혁신법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고, 근데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산업부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개인별로 계산된 인건비 금액의 70%, 개인별 한도가 또 다시 한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러니까 또 그것과 플러스로 개인별로 계상된 인건비 금액의 70%까지가 각 개인이 연구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단계 평가든 최종 평가든 맨 마지막 평가가 끝났을 때 뭐 중단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또는 뭐 협약이 해약이 됐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면 50% 감액 또는 뭐 아예 연구수당 미지급, 전액 반납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수당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지금은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과거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11월 3일날 개정되면서 좀 또 하나 중요하게 바뀐 게 여성연구원 가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연구원 이제 뭐 가점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점제도 자체는 기존대로 유지는 하는데 불인정하는 기준에서 여성연구원 비율을 최저 비율을 유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인정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요거는 뭐 협약 기준이 언제든지는 언제 상관없을 거고요. 요 이후로부터는 그런 게 발견이 돼도 여성연구원 비율 충족 못해서 불인정되는 거는 이제 없다. 이런 걸 좀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업부와 관련된 사항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어서 좀 이제 협약의 변경이라는 거를 좀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뭐 협약의 변경을 뭐 연구비 사용하는 거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우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협약의 변경 사항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 절차를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못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뭐 증빙 자료를 뭐 충분히 뭐 등록을 못했다든지 또는 뭐 과제와의 관련성이 소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정상 과정이든 과제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상 과정에서 인정받을 기회도 엄청 많고요. 하지만 이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과제 기간 내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과제가 끝나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봐드리고 싶은데도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첫 번째 협약의 변경 중에서는 중요한 협약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중요한 사항이다.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요한 협약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연구개발비를 뭐 변경을 하든 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협약의 변경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 뭐 최종 목표의 변경, 연구 목표의 변경입니다. 연구 목표가 바뀐다든지 또는 연구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니고요. 연구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중요한 협약의 변경으로 전문기관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한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경우, 뭐 증액, 감액 다 포함입니다.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계산 인건비가 바뀐다든지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3가지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제 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면 반드시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앞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주소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참여 연구자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참여 연구자가 변경된다든지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이나 참여 기간이 바뀐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활동비에서 재료비로 옮겨 쓴다든지, 예. 또는 뭐 활동비 내에서 뭐 세세목 간에 뭔가 좀 변경해서 쓴다든지, 또는 뭐 재료비 내에서 변경해서 쓴다든지 이런 내용들. 예. 연구개발비, 뭐 세목 간, 항목 간의 변경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예. 전문기관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예. 전문기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통보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보와 관련된 절차는 뭐 공문을 보내셔도 되고요. 또는 뭐 PMS, 이 연구관리 시스템에 이제 과제관리 쪽 하는 시스템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 변경 사항만 등록만 해도 예, 서면 통보한 걸로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변경 절차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뭐 연구개발비 뭐 항목 간의 변경 이렇게 한 것도 그냥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 통보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앞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도 연구개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영리기업의 현금인건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예, 중요한 협약의 변경에 해당하니까 꼭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인건비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그 이제 세부 기목 들어가기 전에 좀 기본적인 내용들 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일단 주요 용어인데요. 그리고 저희 산업부 과제 정도 하시는 기관들이면 이 용어 정도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겠죠? 산업부 과제를 하시려면 다른 부처 작은 과제들 이미 다 몇 번씩 경험하고 그 경험 기반으로 산업부 과제에 들어오실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비목이라는 게 있고요. 뭐 비목은 직접비, 간접비, 항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세목이라는 어떤 거,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고 뒤에서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잔액은 현금 사용하고 남으신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부담 집행은 말 그대로 기준하에 좀 부합되지 않게 사용해서 불인정 금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부담 집행. 그다음에 정산금은 예, 다 하고 이제 사업비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걸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100% 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정부가 지원해준 비율만큼만 반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정부 지원 비율을 계산해서 반납해야 될 금액을 계산한 게 정산금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위탁정산기간은 저희고요. 연금비 카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비목이 나오는데요. 비목은 직접비랑 간접비로 구분이 됩니다. 네, 비목은 직접비랑 간접비로 구분이 되고요. 그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학생인건비, 뭐 시설장비, 재료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용도 항목이라고 그러고, 이게 과거에는 뭐 세목이라고 했고요. 현재는 세목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목 내에 활동비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이러한 것들은 세세목이다. 네, 이렇게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직접비에 대한 정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비용이고요. 필요한 비용인데 개별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 직접비입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다 똑같은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필요한 비용인데 개별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 간접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비랑 간접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접 산출할 수 있냐, 직접 산출할 수 없냐로 구분이 된다. 예,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어서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연구개발비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 출연료이나 대학 이렇게 비영리기관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영리기업일 경우에 좀 많이 이슈라고 해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영리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개발비 이외에 해당 기업이, 수행기관이, 영리기업이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매칭 재원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관련된 법률에도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취지는 뭐 최소한 영리기업에 그냥 연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연구개발에 어떤 의지가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라 라는 것도 있고, 또 이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은 그 주관기관이 소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 이런 거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거 원칙에 따라서,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뭐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취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리기업들 중에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기업의 규모별로 이런 연구개발비,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과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별도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만약에 7,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민간 기업, 영리기업은 거기에 매칭해서 2,500만 원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지만 과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과제 계획을 열어보시면 본인들 기업 규모에 맞게 민간 부담금, 이제는 뭐 수행기간,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요. 다 그게 편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7,500만 원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기업이 2,500만 원을 다 현금으로 부담하고 들어오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2,500만 원 돈이.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 뭐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연구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연구자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들, 그런 것들을 현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만큼은 현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현물로 인정해주는 것도 너희들이 부담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예외적으로 좀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다고 뭐 100% 뭐 다 현물로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10%는 그래도 현금으로 부담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7,500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2,500만 원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10%, 250만 원은 현금으로 부담을 하시는 거고, 2,250만 원은 현물로 부담하고 사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 현물에 가장 많이 이제 오시는 게 뭐 인건비 또는 장비 재료비, 이런 게 부담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뭐 영리기업 분들은 뭐 과제 계획상 다시 보시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물이라는 게 실제 저희도 뭐 정산을 해보시면 그냥 마지막에 현물 부담 확인서라든지 그냥 뭐 종이 한 장 내면 도장 찍어서 그냥 다 넘어가는 사업비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물 사업비는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오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행을 안 하시면, 이 약속을 이행을 안 하시면 이행 안 한 것만큼 현금으로 100%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물을 뭐 제때 뭐 이렇게 RCM에서 등록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뭐 현물 부담 확인서만 내고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전혀 제출을 안 해서 뭐 이행한 게 확인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사업비도 현금 사업비랑 동일하게 증빙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사업비 구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이 비영리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들은 대부분 출연연이나 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민간 부담금이 없이 그냥 다 100% 정부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저희는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다 RCMS 적용을 받으시고요. 저희 RCMS는 건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건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뭐 공통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항목들을 예시로 좀 들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관세 이런 것들은 사후 환급이 가능하니까 사업비에서 집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연구비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주유등 유효성 비용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복 계산하면 안 된다. 뭐 동일한 증빙권으로 이쪽 사업에 또 청구하고 저쪽 사업에서 청구한다든지, 뭐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의 행위는 한 건으로만 집행을 하셔야 된다. 중복해서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부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기관들끼리, 그러니까 한 과제에 주관도 있고 공동도 있고요. 그러면 그 주관과 공동기관들끼리는 현금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거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또 하나의 내부 거래로는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주주 구성이 완전히 똑같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뭐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거를 용어상으로는 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뭐 계열사나 뭐 특수관계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회사들끼리에는 사업비, 연구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내부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아래 나와 있는 이 예외적으로 계산 가능한 부분은 비영리 기관들에 주로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내용 아실 텐데요.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임차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이 과제 수행하는데 연구실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인 사무 공간이나 연구실을 따로 임차한다. 이러한 것은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뭐 항목별 제한 기준이라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는 뭐 직접비의 몇 %까지 쓸 수 있고, 뭐는 뭐 몇 %까지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좀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럴 때 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연구 수당은 뭐 수정인건비의 20%, 이러한 것들을 좀 별도로 표로 요약을 좀 해드린 거고요. 이게 보시다 보면 수정인건비라든지, 뭐 인건비면 인건비인데 앞에 수정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정 직접비, 막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뭐 인건비, 직접비 다 똑같은데, 이 아까 전 연구개발비 구성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에는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현물도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미지급 인건비라는 것도 사업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런 항목별로 비율을 제한할 때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앞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인건비는 뭐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다 포함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현물인건비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 어떤 거는 들어가고 사업비 구성하는데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물입니다. 현물 사업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OX를 쳐드렸으니까 이 OX에 따라서 이제 직접비나 비율 계산할 때 이걸 좀 잘 고려를 하셔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 뒤에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통 사용 기준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시면 뭐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라서 증명 자료를 당연히 갖추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를 하시고 관련된 조서를 증빙 자료로 반드시 좀 제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되면서 필수 자료로 확실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증빙 자료로 자체적으로 해당 뭐 장비나 재료가 들어와서 과제에 투입해서 사용되었다는 구매, 검수,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비는 과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십니다. 원칙이고요.
과제 기간 내에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과제 기간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산수수료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수당. 연구수당도 과제 기간 이후에 쓸 수밖에 없고, 또 최종 평가가 있을 때, 단계 평가는 그 평가는 보통 과제 기간 이후에 하시거든요. 근데 평가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인쇄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나중에도 발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최종 평가와 관련된 비용, 발생하는 비용들도 과제 기간 이후에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기간 내에 사용하는 원칙이지만 당연히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 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단순히 대금만 과제 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는 것도 인정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가 과제 기간 내에 모두 다 이행 완료가 됐으면 단순히 결제 대금만 그 이후에 된 것들은 인정해주겠다.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나와 있는 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지출 원인 행위가 이행 완료됐다라는 게 어디까지를 볼 거냐라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이 부분을 이제 이제 다들 이해를 잘 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출 원인 행위의 완료는 단순히 계약만이 했다고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하고 해당 물건이 회사로 들어와서, 기관으로 들어와서 해당 과제의 실제 투입이 완료된 시점, 사용이 된 거, 과제에 그 시점까지가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금만,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종료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종료일까지 입고 이행이 다 완료가 돼서 과제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근데 어떤 거래처와의 어떤 사정상으로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만 늦게 발행이 됩니다. 대금만 늦게 지급된다.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냥 계약만 완료됐다고 해서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됐다는 건 아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당연히 연구비 카드, RCMS니까 세금계산서 받아서 직접 거래처로 계좌이체 하셔야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이제 시작한 지 40분 정도 됐는데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건비부터 나오기 시작하시면 더 머리 아프실 거예요. 뭐가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이거를 다 아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연구비에서 이제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원칙만 아시면 되거든요. 원칙. 연구비 사용에 관련된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계산의 정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구개발비는 필요한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 이거는 과제와의 관련성입니다. 연구비는 해당 과제와 관련되게 사용이 돼야 되고요.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인정. 그리고 연구비는 기간 내, 과제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되는 집행 기간, 그리고 증빙 자료는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연구비 사용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냥 보시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상식이거든요, 상식.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다 기억도 안 나셔도 다 좋은데, 요 상식이라는 내용 딱 두 글자만 기억하고 가셨다가 나중에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이거 써도 되나?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약간 애매해. 그럴 때 이거 이게 어디에 이렇게 줄타기 하는 것 같고 괜히 그런 느낌이 드시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되냐고 했을 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과제랑 관련되고 필요한 만큼 나 사용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애매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는 대부분 좀 이렇게 좀 과제랑 관련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그렇다고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애매할 때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좀 해석이 필요할 때는
저희 회계법인이나 뭐 이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뭐 관련된 사례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요 연구비 관리 기본 원칙 요 4가지만 좀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인건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건비는 뭐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실제 불인정 한번 발생하면 인건비 금액도 워낙에 크니까 불인정 금액도 가장 크고요. 하지만 인건비만큼 관리가 쉽고 불인정이 안 나오게 관리하기가 쉬운 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이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 요거가 이제 인건비고요. 이 인건비에는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참여 연구자, 그 직원의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세전 총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개인 부담 사대보험이라든지 각근세라든지 원천징수 되는 거 빼고 세후 급여 지급액이 아니라 세전 총액 기준으로 다 계산해서 연구비로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주, 이 기업이, 그러니까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 부담금, 거기에 1년 이상 근속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다 요 인건비 범위에 들어와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이 연구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영리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비영리기업, 뭐 대학이나 출연연들에서 실제 연구부서에서 근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거는 뭐 산단이라든지 뭐 연구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분들 아니고 실제 연구실에 소속된 근접 지원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를 한번 또 구분을 해보자면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내부 인건비는 그 기업, 수행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입니다. 그 기업에 소속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여부는 사대보험 직장가입자 여부로 판단한다. 그래서 뭐 간혹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분이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 진짜 연구도 하고, 근데 뭐 이분이 과거에 뭐 좀 안 좋아서 신용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이쪽으로 직장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실제 참여만 했다라고 해서 인정해달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내부 인건비로 계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 직장가입자가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건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 외부 인건비는 제가 좀 물음표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 아마 외부 인건비 계산되어 있으신 과제들 좀 있으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구나. 네. 이 외부 인건비가 계산된 과제는 좀 별도로 뭐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외부 인건비 계산과 관련해서 제한이 별도로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는 과제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그 수행 기관이 본인의 연구 역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외부 인력까지 참여하면서까지 과제를 해야 되나? 그럼 그 기관의 역량을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외부 인력이 연구 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게 주관기관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상의 제한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부 인건비로 계산되어 있는 인력의 뭐 참여나 이렇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분을 누구를 빼고 계산율을 조정을 해서 외부 인력을, 기존에 없었던 인력을 추가로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전문기관 간사님하고 협의한 후에 그리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외부 인건비는 계산이 까다롭고 지급 절차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외부 인건비로 뭔가 참여 인력을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뭐 이거는
정부 출연연이나 전문연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인건비를 계상률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기업, 영리기업들은 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참고해 보시고요. 뒤에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지급이 그러니까 RCMS에서 사업비 지급하는 거는 건별로 해당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수행기간 계좌로 받는 자계좌 이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인건비거든요. 이 인건비를 거래처, 그러니까 직접 개인한테, 연구자한테 직접 주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의 연봉이 100인데 사업비에서 70 주고 회사에서 30을 이제 주게 되면 뭐 여기서 원천징수 어떻게 하고 저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합쳐서 내야 될지 막 통장은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자계좌 이체라는 걸 허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에 회사는 원래대로 그 직원한테 주던 대로 급여를 다 정상적으로 회사 통장에서 주면 되고, 그 이후에 RCMS에서 그 연구개발비로 지원받기로 한 금액만큼 회사 계좌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자계좌 이체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실 걸로 지금 생각은 되고요. 근데 요게 이제는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하루라도 먼저 이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급여날이 만약에 25일이면 RCMS에서 그 지원받는 인건비를 만약 24일날 이체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이체가 이제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빨리 환원을 조치를 시키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는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계좌 이체로 관리를 하게 되면 급여 당일 지급날 이체를 해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먼저 기업이 주고 나서 그날 이후, 그 이후에 다시 흡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그냥 참고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인건비 계상률 이제 뭐 이렇게 연 단위로, 월 단위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거에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참여율 개념이 말 그대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인데, 이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개념이 좀 안 맞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비 쪽에서만 보게 좀 측면에 맞게 이제 개념을 바꾼 게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이 인건비 계상률은 여기 보시는 대로 참여 인력에게, 그러니까 해당 과제에서 이 분의 연봉이 100인데 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40을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60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이분한테 연봉 100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40, 정부가 해당 과제에서 그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의 비율, 그게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계상률을 출연연이나 전문연은 연 단위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연 단위로 그 계상률을 130%까지 계상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이나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업들은 이 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관리하셔야 되고 100%까지만 계상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출연연이나 전문연들은 이분의 연봉이 100이면 130까지 연구비로 지원받으면 이분이 연봉을 130 받아가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130이라는 거지,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똑같이 100밖에 지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건 사후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130%냐 100%냐 왜 굳이 차별을 두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인건비 확보 유형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예산에 운영되는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도 그렇고 영리기업도 그렇고 이 과제 수행하지 않아도 참여 연구자, 즉 직원한테 연봉 100% 다 지급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과제 우리가 수행을 못했으니까 너 연봉
100 중에서 70만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거든요. 예. 그 말은 이 과제 수행과 상관없이 그런 기관들은 100%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이미 사용을 했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교, 그리고 영리기업들. 하지만 이 출연료이나 전문연들은 이런 걸 안 하면 연봉을 진짜 실제로 다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PBS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에 근간해서 예산 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에 어느 정도 버퍼를 두기 위해서 130%까지 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뭐 누구를 뭐 출연료만 차별해서 특별 대우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여기 인건비를 뭐 100% 뭐 현금으로 지원 뭐 확보됐느냐 안 되느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R&D 예산으로 현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되게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원칙은 R&D 예산으로 해당 수행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을 지원하도록 가능하게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 표도 제가 그 매뉴얼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매뉴얼에 보시면 이렇게 가능 불가능 막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영리기업에서 오신 분들 현금 인건비 아마 대부분 계상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뭐 요즘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열어준 게 뭐 정부의 채용, 고용, 청년 이런 거가 이슈가 돼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아마 현금 인건비 계산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 신규 채용과 관련된 인건비일 거고요. 그리고 뭐 또는 이제 뭐 인건비가 대량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연구 분야들도 있거든요. 뭐 IT, 뭐 개발 분야라든지 산업 디자인 분야 이런 데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과제는 또 원칙적으로 다시 현금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현금 인건비를 계산하도록 가능하게 열어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이제 100% 확보 유형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변경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모든 경우에 다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적어드리긴 했는데 연구개발 계획수상 인건비 예산과 실제 급여 기준 인건비 평가액을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만 하면 뭐 부인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계획서상 예산을 놓고 인건비 계산율이 이럴 때 실제 인건비 집행 및 부담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그냥 참고로 적어드린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저희가 저희 안내메일 다 받아보셨죠? 배정할 때도 보내드리고 이제 할 때 보내드릴 때 이 표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표도. 뭐 이 표를 뭐 반드시 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냐, 이거 귀찮게 왜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뭐 기업들도 있는데 뭐 굳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다 적어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잘 관리를 기중에 이거 가지고 잘 하시면 인건비에서 불인정이 날 일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좀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산을 할 때는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은 실제 그 개인이 참여 연구자 개인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그때 준 금액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사후적으로도. 이 그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인건비 계상률을 곱하고 참여 기간, 참여 월수를 곱해서 나오는 어떤 그 금액,
그게 실제 급여를 가지고 평가한 금액. 그 금액이 연구개발 계획서 예산상, 그러니까 RCMS에서 저희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지급받은 거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같거나 크면 오케이. 이 말이 계속 똑같은 비슷한 용어가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분의 연봉이 100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다 평가를 해보니까 뭐 인건비 계산률이 70%여서 70이라는 금액이 평가가 됐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RCM에서 우리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만약에 50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우리는 50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 인건비를 해서 우리가 평가하니까 우리는 70이나 우리가 과제 투입한 거야 라고 하면 정부한테 지원받은 것보다 더 많이 과제에 투입한 거거든요. 그럼 오케이입니다. 그냥 반대로 이분의 인건비 계산률로 해서 평가된 금액이 70인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만약에 90원을 지원받았죠. 그러면 정부는 90원을 줬는데 왜 너희는 70원밖에 안 썼어? 20원 남은 돈 내놔. 그게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월별로 이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이거를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세전 총액 넣고 하셨을 때 또 영리기업들은 이거를 월별로 관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거를 계속 해보시고 과제 기간 끝나기 전에라도 이걸 꼭 한 번씩 해보시면 부족한 경우가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 부족한 경우가 나오면 인건비 계산률을 바꾼다든지 참여 기간을 바꾼다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그 바꾸는 거를 뭐 여기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아니고 실제 그분의 인건비 계산률, 또 실제 그분의 참여 기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관리만 잘하시면 인건비에서는 절대 불인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바꾸는 건 결국에 월별로 관리하시다가 참여 연구자가 바뀔 때 또는 부족한 금액이 나왔을 때 인건비 계산률이 바뀔 때 참여 기간이 바뀔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다 통보사항입니다. 경미한 혈액의 변경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리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고요. 또 보시면 영리기관 주의사항으로 이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인건비 선이치 하시면 안 된다. 자계자로 선이치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인건비 관련해서 증빙 서류는 그래서 실제 그 개인한테 금액이 지급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급여 명세서도 월별로 다 필요하고요. 또 실제 개인한테 이체된 내역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급여 명세서 그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한테 이체된 내역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내부 인력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 또는 뭐 4대 보험 가입자 연구로 해당 참여 연구자가 우리 내부 인력 소속인지도 할 수 있는 자료, 이것들은 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물로 계산된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계산 인력도 증빙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외부 인건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부 인건비 좀 제약사항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산업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근데 뭐 혹시라도 다른 부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외부 인건비일 경우에는 그 외부 인력이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과제 시작할 때부터 그 타 기관의 대표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 직원의 누가 우리 과제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애한테 인건비를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는 그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인건비 지급하실 때도 그 개인한테 주시면 그냥 불인정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타 기관 계좌로 보내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부 인건비가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타기관 소속자가 외부 인력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려면
예, 비영리 기관에 속한 자만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약사항이. 그래서 그건 다들 뭐 잘 지키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부 인건비로 하실 때는 좀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요 인건비 불인정 기준 내시는 그냥 뭐 한번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쭉 다 나오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제가 여기 앞부분에 여기 빨간색으로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산업부가 약간 다르다. 요 앞부분에 산업부 유의사항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중소 중견기업 참여 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변경할 때는 승인을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업부는 이거를 연차별로, 산업부는 앞에 연차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꼭 연차별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인력도 해당 연차 기준으로 본다. 뭐 이런 게 좀 산업부 현재 요령에는 이런 연차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교재에는 연구수당 지금 요거 아마 줄이 안 꺼져 있을 텐데, 이게 이번 11월 3일 개정할 때 빠졌습니다. 빠져서 뭐 이제 지우긴 했는데 크게 뭐 영향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솔직히 인건비가 제일 말씀드릴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제부터는 좀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재료비입니다. 시설 장비 재료비는 말 그대로 그냥 용어가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으셔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기준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또 뭐 대형 뭐 시설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인프라 구성비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재료비도 구입비, 과제관리비, 또 연구재료 제작비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연구재료 제작비가 주로 이제 외부 제작하는 시제품 제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뭐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거 사용하실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필요한 관리 시스템 운영비에서 법인 회사 자체의 내부 ERP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하시자는 말이 아니라, 이 과제와 관련돼서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실 거고, 뭐 그리고 시설 장비 재료비 요거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시설 임차비 되어 있는데, 뭐 과제 수행으로 사무실에 연구 공간 부족한데 이런 거를 가끔씩 문의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월세 나가는데 이거 좀 사용, 뭐 보증금은 우리가 낼게, 월세는 좀 연구비로 뭐 시설 임차비 안 되냐, 연구시설인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히 안 됩니다. 안 되시는 거고요. 요게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거에 아직 너무 용어가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하실 수 있다, 이거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그냥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요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과기부에서 별도 배포해드린 이제 뭐 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 시설 장비에 관련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참고로 가지고 왔고요. 연구 시설 장비라고 할 때 이 시설과 장비, 이거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설과 장비에는 일반 시설도 있고 연구 시설도 있고 일반 장비도 있고 연구 장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시설과 일반 장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시설과 연구장비 중에서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만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이 표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약간 뭐 직관적으로 약간 더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넣어드렸고요. 근데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그냥 보시면 여기 또 어떤 내용이 또 나와 있냐면, 우선 제외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양한 목적의 공간을 갖춘 시설, 뭐 그냥 단순한 연구실 임차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 과제 안에도 당연히 기업이 수행기관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될 공간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 거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제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범용성이라고 해서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컴퓨터, 복사기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 과제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장비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범용적으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런 걸 산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말 되는 시설과 장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걸 그냥 예시로 한번 보시면 뭐 항온 항습 같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별도로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는 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구축하는 연구 시설. 또는 연구 장비도 어떤 시험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장비가 있어야지 해당 과제를 해야 되는 것들. 그 경우에 연구시설, 연구장비로 사용하실 수 있다. 예. 이것만 좀 구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뭐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장비에 대한 트라이앵글 거 있는데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이런 개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비에서는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3천만 원 이상 장비일 경우에는 예,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또 계획과 변경을 했다든지 다르게 샀다든지 안 산다든지 다른 걸 산다든지 이때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또 이 공동 장비 공동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업부 과제는 IT부에 등록을 하셔야지 되고요. 네. 나머지 부처들은 다 제우스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IT부에 등록하시면 네, 제우스에는 자동으로 연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네, 꼭 IT부에 등록해야 되고 시설 장비는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돼서 과제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재료비일 경우에는 예, 뭐 크게 시설 장비는 종료일 2개월 전까지인데 연구재료비는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설 장비랑 재료비만 잘 구분하셔도 나중에 연구비 사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시설 장비랑 재료랑 좀 구분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영리기관 현물 계산할 때는 예, 뭐 이거 구입가 20%까지 인정되고 이거 한번 보시면 5년 이내의 자산을 예, 5년이 지난 경과한 자산은 뭐 현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류에는 뭐 요 6가지가 필수로 예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규정이고. 근데 여기서 6번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는 이 혁신법에서 IF에 명시가 된 부분이어서 6번은 좀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요. 뭐 근데 그렇다고 요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인정되는 게 아닐까 해서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 정도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인정하지는 않고요. 네, 그럴 수도 없고 그 원칙,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기간 내에 입고 완료가 됐는지 시설장비 2개월, 재료비 1개월, 아니 재료비는 종료일까지 그 내용만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 정도만 올려주시면 예, 이 6가지 필수적으로 다 구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양식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예, 3천만 원 이상 장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별도로 증빙서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연구재료비에서 그 시제품 요거 외주 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냥 세금계산서랑 거래노트서만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예, 외주 제작한 그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요거를 뭐 제작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뭐 실황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서 제출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예, 요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뭐 불인정 기준인데요. 불인정이라고 안 적어지네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활동비가 진짜 그냥 뭐 여기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또 그리고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정의를 굳이 해보자면 뭐 연구 과제와 관련된 직접비 중에서 인건비, 시설장비, 재료비, 뭐 연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연구활동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되게 동일한 집행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수용비 수수료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외주용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동일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만큼 이게 실제로 정산을 할 때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세목을 잘못 선택해서 불인정이 될까봐 이거는 활동비 내에서 어떤 걸로 써야 되나요? RCMS에 뭐가 있는데 수용비로 쓰는 게 맞나요? 뭘로 쓰는 게 맞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거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제랑 관련되게만 사용을 하셨으면 활동비 내에서 그 세세목 잘못 썼다고 불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불인정할 수도 없고. 뭐 다만 이 아까 전 말씀드렸던 항목별 제한사항, 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가 있거든요. 연구활동비에서는 이거는 직접비의 40%니까 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도 가급적 이쪽 용도에 분류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거를 분류를 뭐 실질로는 외부 전문가 활용비고 외주 용역비였는데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로 등록 안 하고 수용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만 모여 있는 거 보니까 40%가 안 돼서 뭐 그냥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활동비가 세세목을 분류를 잘못해도 뭐 크게 불인정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용도에 맞게 정산할 때 다시 다 분류합니다. 이게 외주용역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하는 건지 세세목 다르게 돼 있어도 그거를 다 고려해서 40%가 넘으면 불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았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실 때 아예 등록하실 때부터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분류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뭐 항목별 사용 용도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뭐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인력지원비, 종합사업관리도 있고, 그 다음이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 여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활동비를 하나하나 다 정의해서 예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규정에서 보는 거나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유형들을 어느 정도 뭐 체계화시켰다고 하냐, 그냥 예시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뭐 꼭 여기 용도에 맞게 이게 어디 거지 막 이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 비용에다 생각이 든다, 판단이 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단 과제랑 관련 있게 필요한 만큼 요거는 꼭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더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요 뭐 지식재산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특허권, 특허권과 관련돼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출원 등록비일 텐데요. 이 출원 등록 유지비, 요거는 연구 활동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출원 등록 유지비는 간접비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연구 활동비에 있는 특허권 관련된 비용은 뭐냐? 요거는 뭐 아마 산업부 사업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예 과제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 때부터 같이 컨설팅을 시작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편성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비용은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있고요. 이거는 뭐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비의 40%이고 제가 여기 양쪽에다가 두 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RCMS 적용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비 비율을 계산하는 거 40%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오른쪽에 있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활용비 이거는 윈도우, MS 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 아니고요. 실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특수하게 좀 그런 범용성이 아닌 진짜 그런 개발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또 이런 개발 소프트웨어는 범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계약 기간이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막 이러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12월 종료 과제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 기간이 최소 계약은 1년이었는데 딱 되고 나니까 뭐 4월에 계약을 이제 해보니까 뒤에 3개월이 이제 계약이 과제 기간을 오버한 거예요. 그거 예전에 다 불인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번 혁신법 때문에 혁신법 오면서 바뀐 거고요. 그 최소 계약 기간 단위라는 것만 그러니까 입증을 하시는 겁니다. 증빙자를 제출하실 때 이게 최소 계약 단위였다라고 하면 과제 기간 이후에 지출된 비용, 사용된 비용도 이제는 인정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뭐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활용비인데요. 이거는 실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이용하실 때는 요 이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꼭 신청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다음 이제 출장비. 출장비는 여기도 문의가 많은데 그냥 뭐 내부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부 자체 규정에 따라서 뭐 별도 뭐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수행 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자체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던 이 과제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낸 규정은 안 되고요. 원래부터 회사에서 그냥 출장 가면 지급되는 그런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고 세부 산출 근거, 어디로 출장을 가서 뭐 또 비용과 출장비를 계산을 했을 거면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게 다 산출이 되셨을 거잖아요. 그 산출 근거까지도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산출 근거 없이 그냥 뭐 금액 뭐 얼마라고 하면 그 내부 규정에 따른 산출 근거 이게 저희가 과제랑 관련돼서 받는지 확인이 할 수가 없고 꼭 세부 산출 근거를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요즘에 좀 드물어지기 못하셨나? 간혹 이제 일비 기준이 좀 센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상무님은 일비가 50만 원, 대표님은 100만 원. 실제로 그렇게 자체 규정을 가지고 와서 출장비로만 몇천만 원씩 사업비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난감하거든요. 자체 규정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정말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인지 내부 이 과제를 어떻게 연구비 소진하려고 별도로 만들어낸 규정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다를 때 갔던 출장비 관련된 거 다 제출하라고. 저희도 이제 제출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더 난감해져, 더 일이 많아져서. 근데 제출 못 하시면 그냥 불인정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자체 규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사회 통념상 그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꼭 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 연구개발비로 꼭 그렇게까지 뭐 출장비를 받으셔야지 될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가급적 연구개발비로는 사회 통념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여기만 지출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의비. 이 회의비는 뭐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많이 쓰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기관끼리는 안 되십니다. 단일기관끼리는 단일기관 연구원들 또 단일기관 소속 직원들 명건이 아니더라도 끼리 한 거 회의하고 밥 먹은 거는 회식비로 볼 수 있고요. 회식비랑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회의비랑.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다른 기관, 여기서 다른 기관은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기관, 주관기관 다 서로의 다른 기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또 외부에 있는 기관, 꼭 그런 타기관 참여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이후에 밥을 먹는 식사비는 회의비로 집행하실 수 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뭐 10만 원 미만 회의비일 경우에는 뭐 이런 증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카드 영수증만 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문구를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10만 원 미만 회의비는 회의록까지의 양식을 띄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의 양식을 안 띄더라도 뭐 지출결의서든 품의서든 그런데 결제 문서에 이런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출장 갔을 때 또 회의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회의비 사용했으면 출장비에서 식비, 일식, 이식 공제하시는 것도 이제 뭐 소소하게 분명 나오는 사항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지원비는 뭐 교육훈련비, 또 학회 세미나 참가비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교육훈련비는 당연히 이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교육훈련비일 때입니다. 뭐 오피스 활용, 영어 이메일 쓰기 이런 일반적인 교육 활동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야근, 특근, 초과근무식 때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증빙 자료로는 해당 참여 연구자가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십니다. 또 양식은 별도로 없고 해당 초과근무한 연구자가 실제 작성한 언제 뭐 때문에 야근을 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돼서 그 내용과 그거를 연구 책임자가 확인한대요. 뭐 여기 예시로 이렇게 뭐 붙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초과근무 대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지만 초과근무식 때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이 연구실 운영비는 이게 안 그래도 연구활동비가 되게 애매한데 연구실 운영비 읽어보시면 더 애매하실 거예요.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2가지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인차 사용차 기록 요건데요. 뭐 예시로 보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기기 또 소프트웨어는 뭐 사무초리용 소프트웨어 이게 뭐 오피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2번째가 냉난방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에어컨, 공기청정기 막 이런 겁니다. 그냥 보시면 야 연구개발비로 별걸 다 살 수 있네. 뭐 저런 거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부 과제 정도 하시는 기관들이면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요 처음에 있는 요 지금 말씀드린 2가지 항목은 영리기업이 만약에 이런 거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협약 당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별지 서식으로. 그 별지 서식에 따라서 세부 품목 그냥 뭐 사무용 가구 하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세부 품목과 수량,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승인 받으신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비영리 기관은 그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서식 작성하지 않아도. 근데 그렇다고 비영리 기관도 막 살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비영리 기관도 그냥 막 사고 증빙 그냥 막 제출하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 기관도 꼭 내부 자체 규정이 사전에 마련이 돼 있어야지 되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구매 절차와 결제 이런 거 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증빙 서류를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영리 기관도 1, 2번 항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이거는 진짜로 뭐 예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매뉴얼도 그렇고 규정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술 먹지 마라, 과태료 내지 마라 이런 것들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 소모성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이 드시는 게 볼펜 막 이런 거예요. 포스트잇, 사무용품. 근데 그런 정도는 4번으로 따로 빼서 사무용품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영리기업은 아예 사용하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아예.
승인 사항도 아니고요. 1, 2번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 3번은 아예 못 쓰시고요. 대신 사무용품비 정도는 4번으로 해서 영리기업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볼펜, 포스트잇, 복사지, 필립막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무용품비는 영리기업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 사무용품비가 이제 뭐 좀 연구실 운영비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활동비 많이 남았다고 종료일 때쯤 다 돼갖고 뭔가 이제 재료비도 쓸 것도 없고 소진은 해야 되겠고 해서 사무용품비 종종 많이 사시거든요. 과제 종료일 때 다 돼서. 네. 근데 항상 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네. 필요한 만큼만 사셔야 돼요. 네. 너무 과도하게 사버리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증빙이 다 있으셔도. 이게 뭐 기업들다기보다도 이제 뭐 요즘에는 좀 드물긴 한데 대학에서 많이들 그러시긴 하거든요. 대학 연구실, 네.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이 과제 또 우리 교수님 언제 또 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받았을 때 그래도 이제 연구실 내에 복사지나 토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대학교 연구실, 교수님들 연구실은. 그럴 때에서 막 삽니다. 종료일 다 돼서 돈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도 과제 종료월에 네. 복사용지랑 칼라 토너를 한 3, 4천만 원어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대학교에서. 그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리고 기간 중에 그냥 꾸준히 좀 사시면 그게 또 분산돼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따가 마지막 달에 그냥 한 발 확 몰아 산다든지 그러면 뭐 끝날 때 다 돼서 이걸 어디다가 다 쓰겠다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뭐 과제와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문 게재료도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논문 게재료가 예전에는 뭐 사사표기가 필수였는데 이제 사사표기가 필수에서는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저희 연구개발 과제 성과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뭐 나중에 평가받을 때 논문이나 또 특허 이런 거 다 성과로 제출하실 텐데, 그때 전문기관의 성과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지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런 전문기관 성과 등록은 또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사업비 등록. 그러니까 꼭 사업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비영리기관 외해사항 아까 내부거래에도 좀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이게 이제 수행기관 간에 같은 과제를 구성하는 기관 간에는 내부거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부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보면 전문가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주간과 공동 있는데 주간이 뭐 어디 출연연이고 공동이 뭐 서울대학교였다 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 전문가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주간이 출연연이면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다른 과에 계신 교수님들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비영리 기관의 예외사항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면 안 됩니다. 영리 기업이면 그 과제에 만약에 서울대학교는 어디 대학교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할 때, 그 자기네 기관에 들어와 있는 대학교나 그 기관에 소속된 다른 전문가들은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활용하실 수 없어요. 그게 영리기업의 또 하나의 또 제약사항입니다. 이거는 비영리 기관만 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증빙 자료는 그냥 참고로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시간 어떻게 됐네? 제가 시간을 또 이렇게 갔네요. 몇 분 나가시길래 제가 또 너무 졸리게 해드린 것 같아서. 요 불인정 기준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연구수당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구수당 뭐 최근에 이슈되는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뭐 연구수당 도대체 언제 줘야 되냐, 이제 단계 과제는 언제 줄 수 있냐, 그리고
연구수당 뭐 직접비 집행 비율이 모자른데 뭐 어디까지 감액돼야 되냐, 인건비 잔액 남았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내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로 총액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 풀로 되어 있는 기업 뭐 과제도 있을 거고 20% 아래쪽으로 계산되어 있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2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최초 협약된 연구수당 총액은 징액은 안 됩니다. 이게 일단 제 원칙이고, 그 다음은 인건비 변경, 감액 시 연구수당도 변경돼야 됩니다. 징액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연구수당 연동해서 징액은 절대 안 됩니다. 최초 협약된 연구수당 총액은 거기서 그냥 폈습니다. 연구수당 금액은. 그러면 이 인건비 변경, 결국에 이제 감액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감액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실제 예산이 감액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 인건비에서. 그 잔액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보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인정 사항이 발생했다. 그 불인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다든지 또는 인건비에서 불인정이 발생하면 연구수당도 따라서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고 그 기여도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수당을 집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 그래서 뭐 과제를 중간에 참여하다가 만약에 퇴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 퇴사한 사람도 평가 대상에는 들어와야 돼요.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당연히 뭐 찾아서 연구수당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평가 대상에는 들어와서 평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1인당 한 명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구수당 총액의 70%. 그러니까 뭐 과제 책임자는 누구 한 명이 몰빵해서 100% 다 가져가지 말아라. 70%까지만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산업부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인건비 계산액의 70% 한도까지 또 하나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이상 초과하면 그 차액은 또 불인정이 됩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연구수당 계산된 것만큼 다 쓰시려면 직접비 집행 비율이 80% 이상이 되면 됩니다. 80% 이상이 안 됐다. 연구수당 직접비 집행 비율이. 그러면 연구수당도 100% 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비율을 계산할 때 직접비 집행 비율, 연구수당 집행 비율 계산할 때 산식이 어떻게 되냐가 RCMS 사업과 과기부 예산의 이지바로 사업이 다르거든요. 근데 RCMS 사업이 훨씬 직관적으로 더 단순하게 이해하시기가 더 쉽습니다. 뭐 전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과기부의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구수당 직접비 사용 비율이 직관적으로 RCMS 적용 사업이 더 적용하기,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RCMS 적용 사업의 직접비 집행 비율, 연구수당 집행 비율 산식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연구수당의 감액 규정이 있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중단인데 성실 수행이면 50%까지. 그 이상을 되는 중단 불성실이라든지 뭐 불성실 수행 이렇게 나오면 아예 연구수당을 미지급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혁신법에서는 별도로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기여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제 시작 시점에 주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여도 평가가 되려면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돼야지 기여도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종료 시점에 지급하는 거를 혁신법에서도 권고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산업부는 최종 평가가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잖아요. 국가연구가 혁신법에서 단계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게 그러면 단계 다 끝날 때까지 3년짜리 단계 과제면 3년 이후에는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있고 막 해서 이런 현장에 이런 걸 좀 반영해서 현재는 단계 종료 후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연차별로 끊어서 연차별로 기여도 평가해서 연차 종료 이후에
종료 시점 이후에 꼭 평가해서 연차별로도 지급은 가능하십니다. 단 기여도 평가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최종 평가 때, 단계 평가 때 이렇게 감액 규정이 딱 나오게 되면 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이 환수가 이미 개인한테 지급되고 나갔으면 개인한테 못 돌려받으실 거거든요. 나중에 소송 걸려질 수도 있어요. 노동계. 네. 때문에 어쨌든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건 좀 감수하시고 연구수당 연차별로 지급 다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수당 집행 시 유의사항은 뭐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수당을 이미 준 거를 다시 막 공동으로 회수해서 관리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요게 정산 과정에서는 절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발견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근데 좀 만약에 진짜로 뭐 안 좋은 일로 퇴사한 사람이 있으면 네,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권익위에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수당 공동관리하는 게 사후적으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들어가면 최소한 참여제 한 3년 이상 들어가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수당 공동관리는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증명자료는 여기 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연구수당도 선의치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한테 먼저 주고 나서 기관 계좌로 자계좌 이체하시면 되고요. 불인정 기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요 표는 산업부가 기준이 되게 제한이 몇 가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70%도 있고, 총액의 70%, 개인별 70%, 뭐 평가 결과, 또 막 직접비 집행 비율도 있는데, 그 건건이 다 불인정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히 합치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 다 고려해서 하나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금액을 찾아내서 계산해서 불인정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은 위탁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산업부는 위탁가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넣어드렸고요. 산업부는 위탁가액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이 간접비는 뭐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없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없고, 그냥 주의, 당부,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간접비가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정산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간접비를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리기업이 간접비를 정산하겠다고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또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연연이나 대학교와 같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비영리 기관들,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연구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으세요. 실제로 과기부에서 매년 심사도 받고 사후관리도 받고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비영리 기관들은, 출연연이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들은 과제를 해마다 수천 개씩 하거든요. 한 기관들이. 수백 개씩 하는 기관도 있고, 그거를 간접비를 개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 비율만큼 직접비에서 그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그냥 그 비영리 기관의 어떤 운영 통장에 이체하는 것만으로 간접비 사용이 끝나고 정산도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영리기업은 안 그렇습니다. 영리기업은 아무리 과제를 수십 개 해도, 여러 개 과제를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통관리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개별로 과제를 관리해야 되고, 개별로 증명자료 다 갖춰서 집행하고 정산까지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왜 또 비영리만 이렇게 출연연 대학만 혜택을 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연연 대학교 요렇게 공통적으로 흡수해서 간접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사후적으로 다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그 용도대로 안 쓰면 감사원도 보고 하는 그런 사후적인 조치도 있고, 사전적으로 간접비 고시비율 산정하는데도 본인들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영리기업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건별로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비 사용용도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그러면은 뭐를 사용할 수 있을까 되게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실 때도 이런 거 써도 되나? 막 되게 머리 아프셨을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관리비라고 해서 실제로 정산 자료로 제출해서 사용하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본인들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세콤, 월결제비 그거를 간접비라고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제랑 직접은 아니더라도 관련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어도 원래 기관이 지출했었어야 되는 비용은 해당 기업 자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간접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용도에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으세요. 기업들 실제로 특허권 출원 등록비 이 정도는 이제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부 과제일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에 연구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를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일부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아이테크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그 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밖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실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엄청 머리 아프실 거예요. 나중에 정산할 때 괜히 걱정도 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어차피 정산도 받고 하실 건데 간접비 때문에 머리 아파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과제 선정되셨을 때 어차피 직접비 신청하신 거 다 못 받으셨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어차피 지금 직접비도 모자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간접비 그냥 직접비로 다 옮기시는, 간접비 직접비로 옮겨 쓰는 거,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리는 거는 승인사항이긴 한데 그 이외에 재료비, 활동비로 바꿔서 쓰는 거는 그냥 자체 변경, 통보사항, 승인사항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직접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간접비 지금이라도 옮겨서 쓰시면 나중에 머리도 덜 아프고 더 관리도 더 깔끔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간접비도 증빙자료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직접비들이 이런 게 한번 보시고, 요 불인정 요 사례에서는 그냥 앞에 항목별 제한사항에도 있었는데 간접비 비율, 간접비도 직접비를 50% 이상 못 쓰면 그 차이 나는 비율만큼 간접비도 감액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직접비를 50% 이상 못 썼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간접비도 다 100%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50분. 제가 그래도 질문은 받아야죠. 예, 한 분. 예. 혹시 잠깐 마이크 이쪽으로 준비 좀 해요. 뒤에 마이크 있어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뒤에 회계사 한 4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저쪽에다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 네,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뒤에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와 있습니다. 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